지금부터 이 보강 수업 학습장애의 이해에 대해서 시작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학습장애에 대한 오해들이 여러 있는데요. 그것들을 하나씩 살펴보면 먼저 공부를 못하는 것이 낮은 지능 때문이다. 공부를 못하는 것은 게으르거나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든가 학습장애는 학습이 요구되는 학령기 시절에만 나타났다 사라진다 라고 하는 이러한 일반적인 오해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생각들이 학습장애에 대한 이해를 어렵게 하는 일반적인 생각들이긴 한데요. 물론 공부를 잘하는 것 혹은 못하는 것은 인지적인 능력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인지적인 능력이 낮은 경우 아니면 인지적인 어려움이 있을 경우에는 당연히 학업 성취에 어려움이 있겠죠. 하지만 학업 성취를 잘 못한다고 해서 무조건 지능이 낮기 때문이라든가 인지적인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든가 아니면 노력하지 않아서 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학습장애에 대한 오해를 가져오는 일반적인 생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습장애를 학업이 시작되는 초등학교 연령부터 주로 학령기에만 나타났다 사라진다라고 생각하는 것들도 학습장애가 마치 학습이 필요한 시기에만 어려움을 주는 그러한 어떤 일부분의 영향을 주는 그러한 장애라고 생각하는 오해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학습장애가 있다라고 알려져 있는 유명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유명한 사람이죠. 토마스 에디슨 같은 경우에는 읽기와 쓰기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알려져 있는 학습장애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가장 유명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실제로 에디슨은 초등학교를 오래 다니지 못했죠. 그리고 학교에서 실패를 경험하고 그다음에 주로 이제 어머니와 함께 집에서 지금으로 말하자면 홈스쿨링을 하였는데 실제로 12세가 될 때까지 읽거나 쓰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고 이러한 어려움들은 성인기에서도 계속해서 나타났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톰 크루즈와 같은 영화 배우는 난독증이라고 하는 우리가 이제 이번 시간에 읽기장애라고 해서 학습장애 한 유형으로 배울 텐데요. 이 난독증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가장 유명한 배우 중에 하나죠. 배우가 그러면 대사를 읽어야 할 때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톰 크루즈 같은 경우는 지금도 대본을 읽어주는 사람이 있고 그 읽어주면 그것을 그대로 외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명한 영화 감독이죠. 스티븐 스필버그 같은 경우에는 60세의 난독증 진단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늦은 시기에 학습장애로 진단될 수도 있구나 하는 예를 보여주는 경우인데요. 실제로 스필버그는 60의 나이에 학습장애의 한 유형인 난독증 진단을 받으면서 내 평생의 커다란 수수께끼가 마침내 풀린 기분이다 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자신이 지녔던 어려움에 대해서 이게 어려움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는 시간이 굉장히 길었다는 얘기인데요. 이러한 예들은 학습장애라는 것이 반드시 낮은 지능이라던가 아니면 학업의 실패의 원인이 게으르거나 노력하지 않아서 라고만 생각할 수 없게 하는 그런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명인들이 갖고 있는 장애라고 하는 학습장애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학습장애를 갖는다는 것은 사실은 학업 실패를 가져오게 될 확률이 굉장히 크지만 그 학업 실패를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의 인지적인 능력이 낮다던가 아니면 게으르다던가 하는 그런 개인적 요소가 들어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러한 유명인들의 사례로 사실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일반적인 학습장애의 현황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경우 전체 학령기 아동의 약 0.04% 정도로 추정되는데 굉장히 사실 낮은 출현율이죠. 최근 통계자료에 의하면 한국의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된 아동 중에 약 1.8%가 학습장애로 진단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 미국의 경우는 전체 학령기 아동의 거의 5% 정도가 학습장애라고 추정될 만큼 굉장히 높은 출현율을 보이고 있는 장인데요. 실제 최근 통계에 의하면 특수교육 대상자의 약 40%, 사실 이 수치는 굉장히 낮아진 수치입니다. 가장 높았을 때는 50% 이상에 육박하는 학생들이 학습장애를 가졌다라고 발표했는데 최근에는 그 수치가 굉장히 많이 줄어서 40% 정도의 특수교육 대상자가 학습장애를 갖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경우 이게 낮아진 수치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경우에 비교해서 볼 때 굉장히 출현율의 격차가 심한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것은 한국에서는 학습장애가 있는 아이들이 잘 태어나지 않는 것인가? 그런 것은 아니겠죠. 그렇다면 이러한 출현율의 격차는 어디서 나오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낮은 출연율의 원인들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요. 먼저 학습장애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 부족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학습장애로 진단받기 위해서는 사실 이 학생의 어려움이 무언가 원인이 있는 것 같다, 학습장애로 인한 것 같다라고 하는 추정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 그래야 의뢰로 이제 갈 수 있는데, 학습장애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경우에는 공부를 못하는 것 그리고 노력하지 않는 것에서 그냥 끝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제로 이 아이의 학업 성취에 있어서의 문제 혹은 어려움들이 이 아이의 개인적인 문제라든가 아니면 이 아이가 지적인 능력이 낮기 때문이라든가 하는 잘못된 추정을 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실제로 학습장애에 대한 의뢰까지 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학습장애로 진단하기 위해서 다양한 판별 도구가 필요한데요. 이러한 진단 및 판별 도구가 여전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도구의 부족이라든가 또 하나는 사실 학습장애에 대한 개념의 합의가 부족하다는 것, 이러한 사실들은 사실 한국에서 낮은 학습장애 출연율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국 교육제도의 특성을 들 수 있는데요. 한국 교육제도의 특성상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수포자, 수학에 있어서의 그 학습을 포기한 그런 학습자들, 안타까운 학습자들을 우리가 과연 수학 학습장애라고 할 수 있을 것인가? 왜냐하면 우리가 이따가 살펴볼 판별 기준을 살펴보면 그 학생의 지금 현재 학업 성취 수준이 학습 장애를 결정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에 현재 낮은 학업 수행 혹은 학업 성취도를 보이는 학생이라고 해서 정말 그 학생이 장애가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데는 한국의 교육과정의 특성을 좀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한국의 교육과정의 난이도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도 알고 있는데 실제로 중학교나 고등학교, 중등학년에 있어서 국어나 아니면 수학, 특히 수학교과 같은 경우 학습자가 학업 성취도가 낮다고 해서 그것이 학습자의 문제인지 아니면 일반적인 수준보다 훨씬 높아진 난이도의 문제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 사실 여전히 학습장애를 진단하는 데 있어서 학업 성취도만을 가지고 그 어려움이 이 학생 개인적인 어떤 장애로 인한 어려움인지 아니면 교육과정이라든가 교육제도의 특성상의 문제인지에 대한 논란이 여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현황 중에 가장 두드러지는 현황 중에 하나는 남아우세라는 것인데요. 일반적으로 학습장애가 진단된 그런 아동의 성비를 보면 남자 아이들이 4배에서 약 5배 정도가 많습니다. 사실 이거는 학습장애뿐만 아니라 다른 일반적인 장애에서도 남자아이들의 우세를 볼 수 있는데요. 사실 정확한 원인은 드러나지 않지만 추후에 우리가 학습장애가 있는 학습자들의 어떤 행동 특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살펴보면서 남아우세라는 것이 과연 정말 이 특정 장애에 있어서의 성비를 정확히 얘기해 준 것인지 아니면 성차에 의한 어떤 어려움들이 학습장애라는 판별 시에 영향을 준 것이 아닌지에 대해서도 함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학습장애가 등장하게 된 역사적 배경부터 살펴볼 텐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현황은 한국에 비해서 미국은 굉장히 학습장애가 많이 출현하고 있지만 한국은 여전히 다양한 여건 때문에 학습장애가 그렇게 많이 출현하고 있는 나라는 아니다. 그러면 이러한 학습장애 개념은 어디서 나왔는가를 살펴보면 사실 이 학습장애라는 개념 자체가 미국에서 나왔습니다. 미국은 여전히 전 세계 중에서 가장 학습장애 출현율이 높은 나라이기도 한데요. 미국에서 1962년 샘 컬크에 의해서 처음으로 학습장애라는 개념이 등장했을 때 우리가 지적장애 시간에 배웠듯이 6시간 정신지체라는 말로 불리던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이들은 학교에서 학업 성취도가 매우 낮았고 계속해서 학업 실패를 하고 있었던 아이들인데 그 아이들에 대해서 일반적인 생각은 아마도 지적인 능력이 낮기 때문에 이런 학업 성취에 실패를 한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일반적인 지적장애 아이들이 보이는 특성과 달리 이 아이들은 학교 이외의 장면에서 이러한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보이는 경우가 많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지적장애를 판별하는 두 가지 기준은 첫 번째가 지적기능의 어려움, 두 번째가 적응행동상의 문제라고 알고 있는데요. 그 아이들이 지적장애 아이라고 판별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전에는 지적인 기능에 문제가 있는 아이들을 모두 지적장애라고 판별했다면 사실
지적장애가 있다면 그 어려움을 겪게 됐을 일상생활에 문제가 없는 아이들이 왜 지적장애로 분류되어 있었는가? 그리고 살펴보니 그 아이들이 지적장애로 분류된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아이들이 갖고 있는 읽기와 쓰기의 어려움 때문에 지능검사상에 실제로 그 자신의 지적인 기능을 정확하게 평가받은 것이 아니라 본인이 갖고 있는 읽기나 쓰기 기능상의 어려움 때문에 그것이 영향을 준 지능검사 점수를 갖게 된 아이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아이들이 발견되면서 그 아이들에 대한 연구를 하게 되고 이 샘 컬크는 그 아이들을 일컬어 6시간 정신지체, 이 아이들은 학습장애를 가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학습장애 아이들은 지적인 기능상의 문제가 없었음에도 사실은 여러 가지 학습장애로 인한 문제 때문에 그 검사 도구를 실시하는 데 있어서의 영향을 받아서 자신의 지적인 능력을 정확하게 측정받지 못했던 그런 아이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아이들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었고 한국에서도 특수교육진흥법에 1994년에 이르러서야 처음으로 학습장애라는 명칭이 장애 유형으로 들어가게 되고 이 아이들에 대한 특수교육 대상자로서의 지원이 시작되게 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정의상의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학습장애라는 용어가 나오게 된 배경도 그렇지만 이 실제로 학습장애라는 게 난독증과 같은 읽기장애 이외에 일반적인 수학학습장애라든가 이런 관련 학습장애라고 하는 그 범위에 학업 성취도를 낮게 보이는 아이들에 대한 정의가 정말 적절한 것이냐 하는 논의들은 전 세계적으로 있습니다. 특히 유럽이라든가 아니면 그 여러 나라들, 미국을 제외한 나라들에서는 여전히 학습장애라는 명칭을 쓰지 않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이 학습장애에 대한 정의상의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은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에서 현재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상의 학습장애 정의는 어떠한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르면 학습장애란 개인의 내적인 요인으로 인하여 듣기나 말하기, 주의집중, 지각, 기억, 문제 해결 등 학습 기능이나 혹은 읽기, 쓰기, 수학과 같은 학업 성취 영역에서 현저하게 어려움이 있는 그리고 그런 어려움을 갖고 있는 사람을 학습장애 학생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것 중에 하나는 개인의 내적 요인인데요. 사실 개인의 내적 요인이라 하면 외적 요인의 상대어겠죠. 외부적인 요인, 그러니까 교수 환경이라든가 아니면 가정 환경으로 인한 빈곤 문제 혹은 문화적인 어떤 어려움 이런 등등의 외적인 문제가 아니라 정말 그 개인이 갖고 있는 개인의 결함 혹은 어려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생기는 그러한 문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로 인해서 듣기 말하기, 주의 집중, 지각, 기억, 문제 해결과 같은 곳에 어려움이 있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사실 이러한 것들은 인지적인 기능과도 관련이 있는 문제였기 때문에 예전에는 지적장애라고 오해를 했던 것이죠. 근데 사실은 이게 인지적인 기능이라기보다는 이 아이들이 갖고 있는 뇌의 어떠한 문제, 사실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만 뇌와 관련된 어떤 문제가 이러한 어려움을 가져오게 됐을 것이다라고 지금 현재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습장애는 뇌와 관련된 어떤 기능상의 문제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학습장애에 대한 진단과 판별은 어떻게 하느냐. 이 진단 기준상에 아까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고 하는데 그 진단 기준상에 논란이 될 수 있었던 이유들이 이제 여기 나오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학습장애를 진단할 때 첫 번째 기준 중에 하나는 그 아이의 지적인 기능, 우리가 주로 지능검사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지능지수 검사 결과 그 결과가 평균 혹은 그 이상의 지능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학습장애로 진단되기 위해서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그 아이들은 주로 지적장애일 확률이 큰 거겠죠. 하지만 이때에도 평균 혹은 그 이상의 지능이라는 것을 검사하기 위해서 이 아이가 갖고 있는 읽기, 쓰기 어려움이 있다면 그 어려움을 보완해 줄 수 있는 그러한 검사 도구를 통해서 정확하게 지능검사를 실시해야 하는 그러한 주의사항이 있고요. 그러한 검사를 통해서 검사했을 때 그 아이의 지능은 평균 혹은 그 이상의 지능을 보여야 합니다. 그리고 학습장애로 진단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학습 영역상의 어려움이 있어야 하는데요. 주요 어려움 중에 하나는 읽기, 쓰기, 그리고 수학 등의 영역에서
한 가지 이상의 어려움이 지속적으로 있어야 학습장애로 진단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학습 문제는 다른 장애 때문이 아닌 1차적으로 학습장애에 의한 것이어야 하는데요. 주로 이 다른 장애는 학습장애와 동반되어서 나타난다고 얘기하는 ADHD와 같은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장애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 이것을 어떻게 잘 구별해서 이것이 1차 장애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능력 성취 불일치 기준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얘기한 학습장애로 진단되기 위해서는 학습자가 평균 혹은 그 이상의 지적인 기능을 보여야 하고, 그리고 학습 영역상의 어려움이 있어야 하며 1차적인 문제가 학습장애 때문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다 조건을 만족하고 그 다음에 만족했을 때 능력 성취 불일치 모델을 통해서 이 아이가 학습장애가 있는지로 판별이 됩니다. 이 능력 성취 불일치 이론이란 지능검사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표준화 검사 결과 그 아이가 보이는 학업 성취도 혹은 성적 등이 그 검사에서 기대되는 학년 수준, 자신의 학년 수준보다 2년 이상이 지체되거나 혹은 자신의 지능지수, 평균 혹은 그 이상의 지능지수인 자신의 지능지수와 그 아이가 보이는 여러 가지 발달 영역상의 점수, 특히나 학습 영역상의 점수 차이가 표준 편차 2 이상인 경우를 우리가 학습장애로 진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진단의 기준이 바로 이 능력 성취 불일치 모델인데요. 이걸 보시면 이게 일반적인 정규 분포상의 어떤 지능 검사인 경우 정규 분포를 볼 수 있는데, 이 100이라는 점수를 중간값으로 해서 이게 일반적인 평균 지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는 아이라고 했을 때 그 아이가 보이는 평균 지능 지수의 그 내용들이 그 아이가 보이는 능력에 비해서 매우 차이가 클 때, 이럴 때 우리가 그 아이를 학습장애로 진단하고, 그 진단의 격차가 표준 편차 2 이상이 날 때 우리는 그 아이를 학습장애라고 진단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그것이 표준 점수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표준 점수를 우리가 살펴보면 그 아이의 학업 성취도가 예를 들어 초등학교 5학년의 아이가 5학년에서 기대되는 그 학습 성취도가 있다고 할 때 그 아이가 보이는 학습 성취도가 초등학교 2학년 혹은 1학년 수준의 읽기 혹은 쓰기를 보인다라고 하면 2학년 이상의 차이가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 아이는 학습장애로 진단된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러한 능력 성취 불일치 모델에는 큰 결점이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새롭게 등장한 중재 반응 모델이 생기게 됐는데요. 그 불일치 모델에 대한 가장 큰 비판 중에 하나는 아이가 학습장애로 진단받기 위해서는 자신의 학년 수준보다 2년 이상의 지체를 보여야 될 때까지 계속해서 기다려야 한다는 그런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실패할 때까지 기다리는 모델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그 아이가 학년 수준이 3학년 이상이 될 때 학년 차이가 2학년 이상이 난다는 얘기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그러면 3학년이나 4학년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아이의 학년 수준과 그 아이의 학업 성취도가 2년 이상의 차이를 보일 때까지 기다렸다가 결국에선 학습장애로 진단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진단 모형들은 아이가 실패할 때까지 어떠한 지원도 해주지 않고 있다가 드디어 학습장애로 진단받기 시작했을 때 그때 모든 지원을 제공해주게 되기 때문에 사실은 아이가 실패할 때까지 기다리기만 하는 모델이라는 아주 많은 비난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비난을 극복하고자 새롭게 제시된 모델은 바로 중재 반응 모델인데요. 이 중재 반응 모델은 말 그대로 어떤 중재에 그 아이의 반응 정도를 통해서 끊임없이 평가하고 그 아이가 잘 반응하는지 아니면 반응하지 않는지를 평가해서 다시 중재를 한다. 그리고 그 아이가 실패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가르치고 또 가르쳐서 그 아이가 정말 학습 장애 때문에 이렇게 학업 성취도에 문제를 보이는 것인지, 아니면 교수적인 문제 혹은 학교와 관련된 문제 때문에 그 아이가 적절하게 학습하지 못한 것인지를 판별하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를 보이고 있는 그런 진단 모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진단 모형은 이런 3단계 모형을 통해서 3단계 예방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먼저 일반적인 교육을 실시합니다. 대체로 이런 일반적인 교육을 통해서 대부분의 아이들은 자신의 학년 수준의 학업 성취도를 성취하게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업 성취도에 어려움을 보이는 약 5%에서 10% 정도의 아이들이 이제 생기게 됩니다. 주로 하위 10%의 아이라고 생각하시면 쉬울 텐데요. 이런 하위 10%의 아이들은 소집단으로 모여서 지원 교수를 받게 됩니다. 이거는 각 학년에 이런 어려움을 보이는 아이들이 모일 수도 있고 아니면 특정 문제를 공유하고 있는 아이들을 모아서 어떤 집중적인 중재를 할 수 있게 되는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2단계 지원 교수는 어떤 특별한 교수라기보다는 새로운 전략 아니면 좀 더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는 교수 전략들을 다양하게 사용해보고 그 아이가 그 교수에 반응하는지를 평가하게 됩니다. 이 2단계 지원 교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학업 성취도에 문제를 보이는 아이가 있다면 그 아이가 주로 여기에 있는 1%에서 5%에 해당하는 특수교육 대상자라고 판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전에 능력과 성취 간의 불일치 모델에서 사용했던 모형은 일반 교육을 통해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거기서 실패하는 아이들을 학습장애라고 판단했다면 이 중재반응 모델에서는 일반 교육에서 실패했던 아이들을 다시 모아서 지원 교수, 여기도 일반 교육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겠죠. 좀 더 집중적이지만 좀 더 다른 전략을 사용한 교수를 해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패했다면 그때는 그 아이를 학습장애라고 판별하겠다라고 하는 접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접근의 가장 중요한 그 요소라고 한다면 사실 실패할 때까지 기다리지 않는다. 그리고 아이를 계속해서 다른 방법으로 가르쳐본다는 것인데요. 굉장히 교수적인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모델을 살펴보면 이것이 반드시 진단 모델이라기보다는 진단과 중재가 병행되는 모델이기 때문에 진단을 하면서 그 아이에게 지속적으로 어떤 필요한 지원, 중재 혹은 교수를 제공하게 되는 모델이 되는 것이죠. 실제 미국은 지금 이런 RTI 모델이라고 하는 중재 반응 모델을 적용하고 있고 사실 이 모델을 적용함으로써 미국 사회에서는 학습장애 출현율이 굉장하게 급격히 줄어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가장 많았을 때는 50% 이상에 해당되는 특수교육 대상자 중에 학습장애 학생의 출현율이 현재 30%대까지 내려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중재 반응 모델이 적용되면서 시작됐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러한 결과는 무엇을 얘기해 주느냐? 이 중재 반응 모델이라는 것은 그 아이가 학업에서 실패했다고 해서 그러니까 자신의 학년 수준보다 2학년 이상의 지체를 보인다고 해서 바로 학습장애로 진단하지 않고 그러기보다는 끊임없이 교수 방법을 바꿔보고 다시 말해서 정말 외부 요인이 개입되지 않았는지를 확인한 후에 최종적으로 그 아이가 계속해서 어려움을 보이게 된다면 그 어려움은 그 아이의 개인 내적인 요인, 즉 학습장애 때문이다 라고 진단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은 교육의 의무를 포기하지 않으면서 그 아이를 학습장애라고 섣부르게 진단하지 않게 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반대로 이전의 그 진단 모형들은 사실 학습장애가 아닐 수 있는 아이들을 학습장애라고 과잉 진단했다라는 결과를 가져왔다라고 하는 그런 반증이 될 수도 있겠죠. 다음은 학습장애의 유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장애는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읽기장애, 그리고 쓰기장애, 마지막으로 수학장애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학습장애를 갖고 있는 학습자들의 일반적인 특성을 아는 것이 굉장히 교사로서는 중요할 텐데요. 학습장애라는 이름을 아는 것과 그 학습장애가 있는 학생의 특성을 아는 것은 굉장히 다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 아이가 학습장애가 있다는 것은 사실 그 아이가 누구인지를 설명해 주지 않기 때문에 그 아이의 일반적인 어려움 아니면 특별한 문제 혹은 그 아이가 좋아하는 어떤 그 선호도 이런 것들을 다 얘기해 주지는 않고 있잖아요. 교사로서 사실 교육적으로 중요한 것들은 그러한 정보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학습장애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학습장애가 있는 학습자들이 보이게 되는 일반적인 특성을 함께 이해한다면 그 아이가 가질 수 있는 어떤 어려움을 조금 더 예측하고 좀 더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겠죠. 첫 번째 학습자 특성은 먼저 학업적 특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학습장애라는 말 자체가 주는 의미가 학습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당연히 학업적인 특성에서는 어려움이 당연히 많을 것이다 라는 이제 예측을 할 수 있겠는데요. 먼저 잠재력에 비해 낮은 학업 성취를 첫 번째 특성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잠재력에 비해 낮은 학업 성취라는 것이 무슨 의미냐? 여기서 말하는 잠재력은 주로 학습자의 인지적인 능력을 뜻한다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아까 학습장애를 진단하는 기준 중에 하나는 그 아이의 인지적인 능력, 지적 기능이 평균이거나 평균 이상이어야 한다라는 전제가 있습니다. 그런 조건이 있죠. 그런 조건을 통해서 살펴보면 사실 그 아이는 학습을 할 수 있는 인지적인 기능, 인지적인 능력이 평균이거나 평균 이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것이 그 아이의 잠재력이라고 한다면 그것에 비해서 그 아이가 실제로 학업을 성취했을 때 보이게 되는 결과는 굉장히 낮은 학업 성취 결과로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에 비해서 학업 성취도가 지속적으로 낮을 때 우리가 학습장애를 진단하기 때문에 그 자체가 사실 그 학습장애가 있는 학습자들의 학업적 특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학습 능력의 불균형이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이 얘기는 다시 말해서 개인 차가 굉장히 크다, 개인 내차가 크다라는 말을 합니다. 이 개인 내차라는 것은 한 학생이 예를 들어 어떤 학생이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다. 그러면 어떤 과목을 잘할까요? 대체로 모든 과목을 잘합니다. 그것이 일반적으로 학습자가 뛰어난 학습자일 때 아니면 학업 성취도가 높은 학습자일수록 사실은 대부분의 학습에 있어서의 그 우수성을 보이죠. 근데 학습장애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 개인 내차가 굉장히 큽니다. 예를 들어 어떤 학생은 수학 영역에서는 전교 1등이지만 국어과에서는 전교 거의 꼴찌에 해당하는 학업 성취도를 보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실제로 그 학생이 보이는 개인 내적인 능력의 차가 굉장히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런 학습 능력의 불균형이 이러한 학습장애를 갖고 있는 학습자의 특성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사실 학습장애가 있는 학습자의 이런 프로파일, 그 아이가 보이는 능력의 프로파일을 살펴볼 때 영역별로, 학업 영역별로 굉장히 편차가 크다라든가 아니면 굉장히 격차가 그 학업 성취도의 격차가 크다라고 한다면 학습장애로 의심할 수도 있겠죠. 다음 특성으로는 낮은 문제 해결력을 들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아이들의 이 이후 문제들을 살펴보면 지적인 기능, 인지적인 능력은 평균 혹은 그 이상이지만 이 아이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개인 내적인 문제로 인해서 이 학업 기술에 어려움을 갖고 있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력이 굉장히 낮다던가 아니면 반복적인 학습 실패로 인해서 굉장히 학습된 무기력을 갖고 있어서 수동적인 학습 스타일을 갖고 있는 아이들도 굉장히 많이 있죠. 그리고 일부 학습 장애가 있는 학생들 중에서는 기초 언어 기술이 빈약한 경우들도 볼 수 있고 혹은 비효율적인 정보 처리를 한다던가 아니면 읽기나 부호, 해독 기술이 빈약하다던가 아니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지적장애 학생들에게서도 볼 수 있는 일반화 기술이 부족한 그런 경우들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일반화라는 것은 내가 배운 한 가지 상황을 다른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일반화가 어렵게 되면 한 가지 상황에서 내가 문제 해결을 했더라도 유사한 상황에서 문제 해결을 다시 한번 배워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학습장애 아동의 여러 가지 오류들을 지금부터 살펴볼 텐데요. 일반적인 경우 이 학습장애 아동이 보이는 쓰기나 읽기 혹은 뭐 수학에 있어서의 오류 유형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오류 유형들을 살펴보면 굉장히 좀 일반적이지 않은 오류들을 발견할 수 있어요. 이 얘는 아마 정수가 책을 많이 읽었습니다라고 쓰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일반적인 맞춤법의 오류로 보기에는 조금 다른 오류를 보이죠. 다음에 얘도 아마도 지혜가 눈물을 흘리고 있다. 흘린다. 이런 말을 쓰고 싶었던 것 같은데 여기서도 보이는 일반적인 맞춤법의 오류가 아니라 일반적인 맞춤법의 오류라고 한다면 흘리다에 받침을 잘못 썼다던가 아니면 오타와 같은 개념에 잘못된 모음을 썼다던가 이럴 수 있겠는데 이 오류들은 보면 일반적인 오류라고 보기에는 뭔가 좀 다른 그런 오류의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학습장애 아동이 글쓰기를 한 예인데요. 보시면
맞춤법의 오류도 있고, 근데 일반적인 오류라고 보기엔 좀 다른 그런 오류가 있고요. 아마 할머니의 치아를 쓰고 싶었던 것 같고, 몇 개, 이런 것들은 일반적인 아동들도 흔하게 보이는 맞춤법 오류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 전반적인 그 아이의 쓰기의 문제를 이렇게 보면, 일반적인 맞춤법 오류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많은 오류를 보이고 있고, 실제로 이 아이가 자기가 생각하는 것을 쓰는데 어려움이 많다라는 것을 이제 예측할 수 있을 정도로 이러한 모습들을 보고 있습니다. 이건 뭐 외국 학생들이 외국어를 써더라도 마찬가지 이런 오류들을 보이고 있는데요. 다음은 이제 수학학습장애가 있는 학습자의 오류의 예를 좀 보겠습니다. 이런 예들을 보면 사실 교사로서 해야 되는 일 중에 하나가 학습자가 학업 성취도가 낮아졌을 때 혹은 낮을 때 왜 낮은가 하는 그 원인을 분석하는 것일 수도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류 분석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오류들을 분석해 보면 이 학습자 같은 경우에는 한 자릿수의 덧셈을 못하는 것이 아니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동일한 학습자가 이 문제를 풀었을 때는 틀린 답을 쓰고 있죠. 근데 이 틀린 답의 이유가 한 자리 숫자의 덧셈을 못하기 때문인지, 아니면 올림이라든가 내림을 못하기 때문인지, 아니면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자릿수의 개념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죠. 이렇게 자릿수의 개념을 모르고 있는 것인지, 이러한 것들에 대한 오류 분석을 통해서 선생님들은 이 학생의 어려움이 무엇인지 파악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 자, 그러면 두 번째 학습자 특성을 살펴보면, 우리가 아까 앞에서 학습장애를 정의할 때 개인의 내적인 문제로 인해서 지각과 관련된 어려움이 있다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 지각과 관련된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구체적으로는 글자를 인식하는 데 있어서의 어려움, 그리고 글자를 읽고 그것을 부호화하는 데 있어서의 어려움, 예를 들면 반전현상 같이 거울상처럼 이제 그 글자를 본다던가, 아니면 감각기관을 통해서 들어온 정보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의 문제를 보인다던가, 아니면 글씨를 쓸 때 눈과 손의 협응이 중요하듯이 이런 다양한 협응 기술상의 문제를 보이는 등의 지각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읽기장애가 있는 아동의 경우 이러한 방식으로 거울상을 통해서 반전현상을 통해서 이러한 글을 이렇게 읽고 있다라든가, 아니면 제가 한번 예를 들었던 것처럼 저의 성이 2인데 2와 숫자 10의 차이를 이해하지 못한다던가, 이게 거울상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두 개의 차이를 잘 구별하지 못하는 아이들도 있는 거죠. 사실 이러한 반전 현상들은 어린 아이일수록 많이 보입니다. 실제로 학습장애가 있지 않더라도 우리 학년 이전에 있는 학년 전기의 아이들을 보면 이런 다양한 반전 현상을 보이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그것이 점차 우리가 협응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발달하면서 그러한 오류들을 수정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일부 학습장애 아동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오류들을 성인이 되어서도 혹은 학년기에도 지속적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을 보인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그 부호를 해석하는 아이들, 혹은 이중보행과 같이 이런 식으로 문자가 보이기 때문에 실제 그것을 읽고 이해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 많은 아이들도 있고요. 이렇게 비슷한 문자일 때 가와 자의 글자처럼 비슷하게 보이는 글자를 구분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 아이들, 이런 경우에는 읽기나 쓰기 혹은 그것을 읽고 이해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많이 보일 수밖에 없겠죠. 자, 다음은 인지 및 기억력에 있어서 학습자가 보이는 특성입니다. 사실 학습장애가 있는 학생들은 인지적 능력이 좋은 아이들도 많고 실제로 영재 영역에 있는 아이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토마스 에디슨의 사례를 살펴봤듯이 굉장히 뛰어난 능력을 보이는 사람들도 이런 학습상의 어려움을 같이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사실 인지적인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그 아이가 갖고 있는 학습장애로 인해서 이러한 인지 및 기억력에 어려움을 보일 수도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단기 기억력의 문제, 우리가 지적장애 학습자를 배울 때도 같이 이야기했던 단기 기억력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초인지 전략, 이런 학업과 관련된 공부 기술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데 그런 전략들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의 어려움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어려움은 교사로서 사실 이렇게 공부 기술이라든가 학업과 관련된
구체적인 기술을 지원해 줄 필요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하는 그런 특성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학습장애가 단지 학습에만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학습장애가 있는 많은 학생들이 사실 사회적인 어려움을 함께 갖고 있는데요. 특히 연령에 적합하지 않은 사회성 혹은 사회적 기술이라든가 아니면 사회적인 어떤 수용에 있어서의 어려움, 그리고 여기 보면 비구어적 단서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의 어려움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의사소통을 할 때에는 이렇게 말로 의사소통을 하기도 하지만 다양한 제스처라든가 아니면 그 사람의 얼굴 표정 그리고 손동작 같은 이런 제스처들 그리고 어떤 그 억양 그리고 말소리의 톤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된다라고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러한 단서들 말로 표현되지는 않지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비구어적인 단서, 얼굴 표정과 같은 그런 단서를 실제로 해석하는 데 어려움을 보이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비구어적 단서를 해석하는 데 어려움이 있게 되면 사실 사회적인 의사소통을 하는데 상당한 문제를 겪게 될 수도 있겠죠. 이러한 어려움들은 학교에서 학교 폭력의 문제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따돌림의 대상이 된다던가 괴롭힘을 꾸준히 당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학교 폭력과 관련된 어려움에 처하는 아이들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사실 이렇게 지속적으로 학습에 실패한다던가 낮은 학업 성취도를 보이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성공의 경험이 별로 없는 경우가 많죠. 그러다 보면 꼭 학습 장애 때문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 학습 장애로 인해서 갖게 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결국은 아이의 정서적인 안정감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아이들이 불안이라든가 사회적 위축을 경험하고 있다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학습자 특성 중에 마지막으로 우리 행동 영역에서의 특성을 살펴보면 주의 집중의 어려움을 갖고 있는 아이들, 그다음 산만함, 과잉 행동, 충동성 이러한 문제 행동들 우리가 일반적으로 학교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행동들을 많이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일 수도 있는데요. 학습장애와 가장 동반해서 많이 나타나는 장애 중에 하나가 ADHD라고 하는 과잉행동,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장애이기도 하기 때문에 사실 이러한 행동상의 특성들은 그 아이가 갖고 있는 동반장애의 영향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일반적인 학습장애 갖고 있는 학습자들이 갖고 있는 행동상의 어려움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구별하기가 사실 굉장히 쉽지 않기 때문에 잠시 후에 우리가 ADHD를 같이 살펴보면서 그런 문제들을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정돈 및 정리기술의 문제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 아이들이 조직화 기술이 굉장히 어려워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조직화 기술이라는 건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자기의 주변을 정리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포함되지만 학습 상황에서 그 필기한 내용들을 정리하고 그다음 선생님의 말을 조직화해서 잘 정리해서 나중에 그것을 학습에 활용하고 하는 그런 관련된 기술들이 전부 다 이런 정리와 관련된 조직화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정리 기술의 어려움을 갖고 있는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교사로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고려사항은 이러한 정리 기술 혹은 조직화 기술을 실제로 직접 가르쳐야 할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아이들을 효과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사실 이 부분이 교사에게는 굉장히 중요하겠는데요. 학습장애를 갖고 있는 학습자가 내 학급에 있을 때 혹은 내 수업 시간에 있을 때 효과적인 교수 방법은 어떤 것이 있냐? 먼저 이 아이들은 사실 굉장히 산만해지고 주위의 자극에 많이 반응한다라는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그런 학습자 특성을 이해한다면 사실 학습 환경 자체가 굉장히 자극을 감소시켜야 되는 환경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 많은 자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리고 그 아이의 자리 배치는 예를 들어서 외부 환경, 소음이라든가 아니면 문이 여닫는 소리라든가 이런 것들로부터 조금 멀어질 수 있는 좋은 자리 배치 이런 것들도 고려해 볼 수 있는 사항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 구조화. 이 구조화는 사실 학습장애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장애 학생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그 교수 전략이기도 한데요. 구조화라는 말 자체가 의미하는 것은 그 환경에서 그 아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고 그 아이가 그 활동을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상황을 만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자연스럽게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굉장히 고도로 계획되어 있는
자리 배치라든가 아니면 학습 환경이라든가 아니면 교재라든가 이런 것들이 모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잘 지원하는 선생님들은 이런 구조화된 환경을 잘 마련해주는 선생님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직접 교수가 있는데요. 사실 이 직접 교수는 굉장히 훈련받은 선생님들이 어떤 스크립트를 가지고 하나씩 체계적으로 가르치는 어떤 패키지를 의미할 수도 있지만 일반적인 의미에서 직접 교수라고 한다면 명료하게 계획된 단계별 전략과 성취 기준을 마련하는 것, 그리고 학생의 오류에 대한 즉각적인 피드백과 그것을 수정해주는 과정들, 그리고 다양한 예를 활용한 체계적인 연습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 등 이런 것들이 직접 교수의 어떤 요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학습장애를 갖고 있는 학습자 특성 중에 하나가 일반화의 어려움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일반화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학생을 위해서는 다양한 연습 기회를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지겠죠. 그리고 반복적인 연습 기회를 주는 것, 이러한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는 교수 방법들을 사용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새롭게 학습한 개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특히 이런 교사 주도의 교수법을 활용할 때는 아이가 언제까지나 교사가 주도하는 교수 방법을 통해서 학습할 수만은 없기 때문에 교사의 주도적인 그런 활동들을 점진적으로 없애주는, 소거해주는 그런 계획도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효과적인 학습 전략을 가르치는 것인데요. 대표적으로는 자기 질문법, 자기가 스스로 질문하게 하고 답을 찾게 하는 그런 문제 해결 과정을 직접 알려준다던가, 아니면 아까 얘기했듯이 조직화에 어려움이 있는 아이들에게, 우리가 여기서는 구성 전략이라고 했지만 조직화 전략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조직화할 수 있는 기술, 예를 들어서 노트를 필기하는 방법, 아니면 공부하는 학습 방법 등을 직접적으로 가르쳐주는 것, 그리고 예를 들면 암기법 같은 거 있죠. 우리가 뭐 태종태세 문단세 같은 그런 암기법을 실제로 가르쳐주고 그걸 통해서 이 아이가 좀 더 쉽게 정보를 계속해서 기억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전략들을 교수할 수 있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읽기나 쓰기 혹은 수학에 있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들을 살펴보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알려드린 참고 문헌에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예들을 함께 읽어보시길 바라고, 다양한 단서를 사용한다던가 아니면 읽기 기술 향상을 위해서 학생들이 사실 줄 따라가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텍스트가 있는 그런 어떤 글을 읽다 보면 내가 어느 줄을 읽고 있는지 가끔 우리도 헷갈릴 때가 있는데, 이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런 기술들의 어려움 때문에 굉장히 혼란스러운 읽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 다양한 단서를 사용해줘서 중요한 단어에는 색으로 표시를 해준다던가, 아니면 줄 따라가기를 좀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다양한 관련 도구들을 사용해서 우리가 자를 대고 그 줄을 읽는 것처럼 그런 도구들을 제공해준다던가, 아니면 교재의 난이도나 흥미도를 조절한다던가, 아니면 사실 가장 좋게는 읽기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들은 음성 도서를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읽기 기술 향상을 위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구체적인 예를 잠깐 보면, 우리가 이런 음성 도서를 사용해서 자기가 읽어야 될 텍스트를 문자로 읽는 대신에 음성으로 듣고 이해하는 방법들,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줄을 따라가기가 굉장히 어렵다든가, 아니면 너무나 한꺼번에 많은 텍스트가 한 장에 있을 때 하이라이터 같은 이런 다양한 아주 쉽지만 간단한 보조 도구들을 이용해서 그 아이가 읽고 있는 것을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런 방법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뭐 최근에 워낙에 테크놀로지의 발전으로 아이들이 사전을 쉽게 찾아볼 수 있게 하는 전자사전이라든가, 아니면 그 글을 스캐닝해주는 그런 전자사전들의 유형들이 많이 개발되고 있는데요. 이런 다양한 보조공학과 관련된 도구들을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학습 지원 전략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쓰기 기술을 향상하는 데 도움을 주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요. 이런 방법들 중에 특히나 이런 시각적 촉진, 우리가 그래픽 조직자 혹은 그래픽 오거나이저라는 말을 쓰는데, 이런 그래픽 조직자를 활용한다던가, 아니면 어떤 틀을, 뭐 이건 연계되는 거기도 하지만 그래픽 조직자와 같은 틀을 준다던가, 아니면 사실 가장 좋게는 컴퓨터를 활용해서 아이가 손글씨를 쓰는 것보다는 컴퓨터를 통해서 맞춤법 오류를 바로바로 수정할 수 있고,
그다음에 자신의 글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수정할 수 있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것,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지원 전략이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굉장히 유연하게 교수 전략을 사용하고 지원을 한다면 학습자에게 손글씨로 반드시 작문해야 한다가 아니라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옵션을 주고 다양한 방식으로 그 해당 과제를 완수할 수 있게 하는 것, 그러한 옵션을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선생님들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워드 프로세서, 한글 프로그램이든 아니면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워드 프로그램이든 간에 다양하게 오류를 교정해주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이미 내장이 되어 있죠. 이런 빌트인 되어 있는 프로그램들을 사용하면 사실 일일이 그 아이가 맞춤법 오류에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도 다양하게 오류를 지적해주고, 이런 빨간 표시처럼요, 지적해주고, 그 다음에 그 말을 대체할 수 있는 말을 제시해주고, 그거를 간단하게 선택할 수 있는 이런 다양한 워드 프로그램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최근 들어서는 학습장애 학생들이 학습을 할 때 컴퓨터 프로그램들을 활용하라고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한국 현장에서는 이러한 다양한 옵션들이 일반 학급 현장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숙제를 할 때 이런 프로그램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선생님들이 옵션을 주는 건 굉장히 중요한 지원 전략이 되겠죠. 그리고 이런 그래픽 조직자들, 이거는 다양한 형태일 수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백지를 주면서 그 아이에게 뭔가를 써라 라고 하면 정말 한자도 쓰지 못하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아이들에게 그래픽 조직자, 이런 다양한 시각적인 촉진을 주면서 여기에 무엇을 써야 할지, 이곳에는 무엇을 쓰면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알려줬을 때 아이들은 실제로 훨씬 더 그 과제를 잘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아이들이 성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안내와 지원 전략을 제공해 주는 것,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학습장애 학생들의 지원, 교수 지원 전략들이 될 수 있겠죠. 다음으로 수학기술 향상을 위한 방법을 살펴볼 텐데요. 우리가 읽기 기술이나 쓰기 기술에 사용됐던 그런 방법들처럼 다양한 시각적인 촉진을 제공해 준다던가, 아니면 계산을 도와주는 계산기를 사용한다던가, 아니면 언어적인 촉진을 주어서 그 학생들이 그 학습 과제를 계속해서 수행할 수 있도록 동기화 시켜준다든가, 이런 전략들이 있을 수 있겠는데요. 그 예를 좀 살펴보면, 예를 들어 두 자릿수 더하기 한 자릿수 덧셈에서 시각적인 촉진을 활용한다면 이런 활용이 될 수 있겠죠. 일단 먼저 자릿수를 맞춘다는 것, 그 개념을 설명해 줄 때 이러한, 이렇게 여기 점선으로 표시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시각적인 촉진 단서들을 학습자에게 주는 것이죠. 이런 단서들을 주었을 때 학습자는 좀 더 쉽게 실패하지 않으면서 이 해당 과제를 진행할 수 있게, 수행할 수 있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그 촉진의 과정도 보면 보이시나요? 여기에 두 자릿수와 한 자릿수를 덧셈을 할 때 받은 이 1이라는 숫자, 여기다가 올려받은 숫자를 쓸 수밖에 없도록 이렇게 도와주다가, 이것이 가능해지면 아이들에게 여기에 숫자를 쓰게 하는 것이죠. 이것도 가능해지면 여기에 있었던 점선을 빼주고, 이것도 가능해진다면 이 밑에 답이 두 자릿수라는 이런 촉진, 시각적 촉진도 없애주고, 마지막에는 일반적인 방식으로 문제를 제시했더라도 그 아이가 풀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시각적 촉진을 소거하고 있는 모습도 함께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자극을 처음부터 많이 주고 없애라는 게 아니라 최대한 그 아이가 성공의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 다음에 그 성공의 경험을 하면서 이 의미를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서 점차 그 아이가 이러한 다양한 촉진이 없어도 그 일반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반드시 소거의 과정도 계획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함께 보여주는 그런 예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외에도 우리가 말하는 계산기 이런 것들도 있거든요. 근데 사실 한국에서는 수학 시간에 계산기를 활용하도록 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죠. 특히 초등이라든가 중등에서 계산기를 사용해서 일반적인 수학 문제를 풀게 하지 않는데, 그것도 학습장애 아이들에게는 어쩌면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교수 전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좀 더 유연한 적용, 그 다음에 이런 말하는 계산기와 같이
그것을 자기가 입력하고 풀고 하는 그 과정이 중요하다면 단순한 오류는 좀 무시해도 될 정도로 이런 지원을 함께 해주는 것, 이런 것들이 학습자의 학습 과정에서 굉장히 도움을 줄 수 있겠죠. 그럼 굉장히 쉬운 예인데요. 실제 선생님이 만드신 그 까만 종이에 구멍 하나 뚫어놓은 그런 예입니다. 이런 것들은 사실 비싸지 않고 굉장히 단순한 로우테크, 그러니까 이런 것도 사실 보조적인 어떤 지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사실 학습장애가 있는 학습자들이 주의가 굉장히 자주 산만해지고 너무 많은 정보가 들어왔을 때는 그것을 처리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우리가 앞에서 학습자 특성에서 이야기했는데 한꺼번에 10문제를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에 하나의 문제만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선생님이 까만 종이에 구멍을 뚫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만 보이게, 그러면 그 아이는 한 문제만 봤을 때 그 문제를 풀어내거든요. 근데 10문제를 한꺼번에 제시하면 한 문제도 풀지 못하는 경우를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그 아이가 어려워하는 것들을 제거해주고 다양한 자극을 좀 더 줄여주고 함으로써 그 아이가 실제로 문제풀이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이것도 굉장히 간단하지만 중요한 전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 학습장애에 대한 일반적인 학습자 특성, 그리고 현황, 그리고 그 학습자들을 돕기 위한 교수 전략이라고 한다면, 마지막으로 학습장애와 가장 흔하게 동반하는 그 동반장애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우리가 앞에서도 계속 설명했듯이 학습장애와 가장 흔하게 동반해서 나타나는 장애가 바로 ADHD,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장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학습장애가 있는 학습자가 학업 성취도에 낮은 학업 성취도를 보이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아까 봤듯이 행동상의 특성이 굉장히 산만해지고, 그다음에 주의 집중을 잘 하기 어려워하고, 그다음에 충동적이고 하는 그런 행동 특성 때문에 생기는 영향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사실 그러한 영향들은 ADHD가 있는 학습자들이 보이는 행동 특성과 굉장히 유사하거든요. 그래서 현재 학습장애를 가진 아이들이 가장 흔하게 동반하고 있는 장애로 ADHD를 얘기하는데, 전체 학습장애 아동의 거의 한 사실 40-50% 정도 혹은 그 이상의 아이들이 동반하는 장애로 ADHD를 같이 진단받기도 합니다. ADHD는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하나는 과잉행동이 없는 주의력만 결핍되어 있는 장애. 사실 여자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 ADD를 갖게 되는 확률이 굉장히 많고요. 일반적으로 주의력 결핍과 과잉행동이 함께 있을 때 우리가 ADHD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 장애로 진단받기 위한 기본적인 행동 특성을 살펴보면 가장 크게 이 세 가지 행동 특성을 볼 수 있어요. 첫 번째가 부주의 혹은 우리가 산만함이라고 하는 인어텐션의 그런 특성을 얘기하는데, 아까 우리가 행동의 특성을 살펴본 학습장애 특성에서도 동일한 그런 특성들이 있었죠. 그리고 하이퍼 액티비티라고 하는 과잉행동, 그리고 충동성, 갑자기 아이가 차도로 뛰어든다던가 하는 그런 충동적인 행동을 하기도 하는데, 정말 차도로 뛰어들고 싶어서 뛰어든다기보다는 그런 충동성을 조절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세 가지 행동 특성을 보일 때 아이들이 ADHD로 진단받게 됩니다. 실제 학령기 아동의 약 5% 정도가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사실은 이 ADHD 같은 문제는 그 아이들의 연령과도 굉장히 관계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5살 아이가 산만하다고 얘기하는 것과 15살짜리 남학생이 산만한 것은 굉장히 다른 행동 양상을 보이겠죠. 그런데 5살짜리 아이가 산만한 것은 사실 굉장히 일반적인 특성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특성인 거냐, 아니면 또래에 비해서 얼마나 굉장히 많이 현저히 다른 정도로 이러한 행동 특성을 보이고 있느냐를 진단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사실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ADHD를 진단을 받는 아이들의 경우에는 남아 우세의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특성을 보이기도 하지만, 사실 나이가 어릴수록 ADHD로 진단하는 것 자체가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학령기로 가서 일반적인 자기 또래의 집단에 비해서 이러한 문제를 심각하게 현저히 보인다면 그 아이들은 이제 ADHD로 진단을 받게 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ADHD를 잠깐 우리가 살펴봤는데, ADHD가 있는 학생들이 주로 약물 치료를 많이 병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학습장애가 있는 아이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왜냐하면 학습장애와 ADHD가 동반하는 장애로 같이 나타나기 때문에 여러 아이들이 사실은 약물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교사로서 약물 치료의 목적이라든가 아니면 정확한 그 개념에 대해서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사실 약물 치료를 한다고 해서 그것이 학습장애 치료제라든가 ADHD 치료제로 잘못 오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약물 치료를 할 때 그 약물이란 그 장애를 치료하는 치료제가 아니라 그 장애로 인해서 나타나는 다양한 증상들, 아까 같은 충동성이라든가 아니면 그 아이들의 보이는 그런 과잉행동이라든가 이러한 증상들을 좀 완화시켜주거나 호전시켜주려는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그 ADHD 자체를 치료하거나 학습장애 자체를 치료하는 그런 치료제는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약물 치료를 할 때에도 약물 치료를 하는 가장 궁극적인 목적 중에 하나는 그 아이의 학업 성취를 높이기 위한, 그리고 그 아이가 학습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한 것이지, 그 아이가 학습 상황 안에서 문제를 일으키지 않도록 혹은 조용히 있게 하려는 의도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 교사들이 알고 있어야겠죠. 그래서 사실 현장에서는 약물 치료를 학교에서 권할 때 굉장히 조심스러워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약물 치료가 필요한 이유는 이 아이가 조용히 여기서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있게 해주세요 라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아이가 그 약물 치료를 통해서 학습을 할 준비가 되고 그 다음에 주의를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그 순간에 교육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라는 것, 그것을 교사들이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네, 이런 ADHD에 대해서 다양한 시각을 보여주는 영상을 보았는데요. 이런 영상처럼 우리가 학습장애가 있는 아이들 혹은 그 외에도 여러 다양한 장애가 있는 학습자들을 그 학습자의 장애를 어려움으로만 보지 않고 강점으로 보려는, 그리고 그 아이의 강점에 기반한 교수를 하려는 그런 노력들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이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